조선 말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고을 청류현, 칭류셴은 언뜻 보기에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을 지녔지만 그 속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청류현의 수령 장태관 제당타이관이 있었으니 그는 탐욕과 교활함으로 무장한 인물이요. 백성들의 피를 짜내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여봐라, 오늘 들어온 세금이 얼마나 되느냐. 쌀백석 은자팔 냥이옵니다. 사또님, 겨우 그것뿐이냐. 내일은 백성들을 더 조여서라도 2배로 받아들이도록 하라. 장태관은 매일같이 관에서 호통을 치며 세금을 거두었고 그 밑에 아전들 또한 못지않게 욕심이 많았다. 야, 오늘 몰래 챙긴 거 얼마냐? 쌀 석섬이여. 조용히 좀 하시오. 사또님 귀에 들어가면 걱정 말게. 난 귀 막고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나도 내 몫을 받는다네. 그렇게 청류현의 관리들은 하나같이 부패하여 백성들의 한숨만 날로 깊어져 갔다. 피폐한 백성들. 절망 속의 장마가 한참 지나간 뒤 가을의 들판은 누렇게 물들지 못하고 메말라 있었다. 흉년이었다. 백성들은 배고픔을 참고 지푸라기라도 씹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한 농부가 과나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다. 사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올해 흉년으로 세금을 낼 수가 없사옵니다. 장태관은 눈을 부릅뜨며 외쳤다. 뭐라 내 놈이 감히 세금을 거부하겠다. 이놈을 당장 곤장을 치라. 아이고, 사또님, 잠깐만 들으십시오. 그러나 농부의 말은 끝까지 닿지 못한 채 사정없이 내려치는 곤장의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다. 이를 지켜보는 백성들은 이를 악물고 눈물 삼키며 뒤돌아서야 했다. 탐욕은 기생집으로 향하고 그날 저녁 과나 근처의 기방에서는 잔치가 한창이었다. 새로 들인 기생을 맞아 장태관은 또다시 흥청망청 술잔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요즘 들어서 기생만 벌써 3번째라지. 쉿, 조용히 하게 입 잘못 놀렸다간 귀까지 날아갈 수 있어. 기방의 장지문 너머에서 백성들의 쑥덕임이 들려왔다. 그 속에 새로운 인물의 이름이 조심스레 흘러나왔다. 자네, 예련이라는 아가씨 들어봤나? 예련 그게 누군가? 이번에 한양에서 내려온 새 기생이라네. 얼굴이야말로 영고치라 하고 말 재주 또한 백인백승이라더군. 그런 아가씨가 왜 이런 총우석에 수상하군. 그렇다. 그녀의 이름은 예련 루이 리안. 눈빛은 맑은 연못 같고 입술은 붉은 앵두 같은 18세의 소녀였으나 그녀의 진짜 무기는 외모가 아닌 바로 지혜와 말솜씨였다. 예련. 장태관의 눈에 띄다 기생집에 모인 양반들은 예련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고, 어찌 이런 미인이 꽃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겠군. 예련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나리의 눈에 봄이 온 덕분이지요. 꽃도 계절이 되어야 피는 법이옵니다. 좌중이 웃음으로 들썩였다. 그녀는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재치 있게 상대를 요리하였고 이를 본 장태관 또한 그녀의 소문을 듣고 직접 부르게 된다. 네가 바로 그 예련이로구나. 소문대로 곱구나. 예련은 공손히 절하며 답했다. 과찬이십니다. 사또님. 제 눈은 사또님의 너그러움을 담기엔 부족할 뿐이옵니다. 장태관은 기분이 흡족해졌다. 허허, 오늘 밤 내 처소로 오너라. 내 직접 너의 말솜씨를 듣고 싶구나. 예련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로 되돌렸다. 사또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보름날 달빛 아래 사또님을 뵙고 싶사옵니다. 그날 제 미모도 더 빛날 테니. 장태관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보름날을 기대하마 예련의 진짜 정체 그날 밤. 예련은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고을의 비리를 밝혀야 해.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알고 보니 그녀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다. 과거. 그녀의 아버지 예기준은 청류현의 전임 향리였고 장태관의 음모에 휘말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자였다. 예련은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일부러 기생으로 변장해 이 고을에 잠입한 것이었다. 이 고을 백성을 위해서라도 나부터 강해져야 해. 예련의 눈빛은 단단했고 그 안에는 불꽃 같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보름날의 함정 보름날이 다가오자 청류현 관아 뒤편 별채는 분주히 준비되었다. 비단은 덧깔고 향은 최고로 진한 것을 쓰거라. 장태관은 예련을 맞이할 생각에 들떠 있었고 하인들은 온종일 쩔쩔매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 시각 예련도 움직이고 있었다. 오늘이야말로 그 자의 실체를 파헤칠 기회야. 그녀는 사또의 별채로 향하면서도 속마음으로 다짐했다. 보름날 밤. 청류현은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관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 채 고요한 어둠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한편 관아 뒤편의 별채는 붉은 비단과 향기로운 향으로 가득했고 장태관은 그 안에서 술상을 차려놓고 예련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방, 향은 제대로 피웠느냐? 오늘 밤은 아주 특별한 밤이다. 네, 사또님. 은잔도 꺼내놓았고 대추주도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좋다. 이 예련이라는 계집이 얼마나 교태를 부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아야겠군. 장태관은 이미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예련의 환심을 사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 생각했으나 그가 상상하지 못한 계획이 조용히 그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달빛 아래 걸어오는 여인 사또님. 예련이가 도착하였습니다. 문지기의 목소리가 들리자 장태관은 흐뭇한 얼굴로 벌떡 일어났다. 어서 들이라 하여라.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예련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연못 위에 핀 연고처럼 청가했다. 여튼 분홍빛 저고리와 하얀 치마, 정갈이 올린 머리에 살짝 꽂은 은비녀가 고운 자태를 완성하고 있었다. 사또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사옵니다. 예련은 단아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장태관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허허, 이리 고운 여인이 내 앞에 있다니. 실로 달보다 빛나구나. 예련은 부드럽게 웃으며 술잔을 들었다.
이 술은 사또님의 너그러움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올리옵니다. 그녀는 술잔을 기울였고 장태관은 곧 따라 한 잔을 마셨다. 하지만 예련의 시선은 술상 위의 비단첩과 벽 너머에 석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재 안 장부를 봐야 해 사또의 실책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증이 더 중요해. 취중의 실수술이 몇 순배 돌자. 장태관은 입이 풀리기 시작했다. 예련이, 자넨 내 곁에 있으면 편히 살 수 있을 것이야. 내가 이 청류현에서 어떤 힘을 가졌는지 아는가? 예련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백성들 사이에선 사또님의 덕망이 자자하다 하옵니다. 그 말에 장태관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덕망이라 허. 그건 다 거칠애일 뿐이지.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통치가 쉬운 것이다. 조정도 마찬가지다. 이미 장부도 조작했고 양반 놈들 몇 척에 기름진 봉투만 돌리면 아무도 나에게 손 못 대. 예련의 눈이 잠시 번뜩였지만 금세 태연하게 술잔을 채웠다. 참 대단하십니다. 어찌 그런 용단을 내리실 수 있으셨는지요. 허허, 이래서 자네가 마음에 드는 게야. 장태관은 손을 뻗어 예련의 손등을 덥석 잡았다. 그 순간 예련은 조용히 몸을 살짝 빼며 말했다. 사또님, 오늘처럼 맑은 밤은 하늘도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사옵니다. 너무 급하시옵니다. 그럼 언제쯤이 좋겠는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사또님의 마음을 저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 말에 장태관은 코웃음을 치면서도 그녀의 말솜씨에 눌려 억지로 자제했다. 감춰진 문서 그날 밤 예련은 핑계를 대어 방을 빠져나와 별채 뒤편의 서고로 향했다. 사또가 취해 있는 틈을 타 숨겨진 문서를 찾아내려는 것이었다. 분명 장태관은 장부를 조작했다고 했어.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촛불을 들고 서가를 살폈다. 수많은 문서들 중 붉은 끈으로 묶인 한 꾸러미가 눈에 띄었다. 이건 세금 기록. 예련은 문서를 펼쳐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실제 백성들의 세금과 조정에 보고된 금액이 전혀 달랐다. 장부에는 수치가 조작되어 있었고 심지어 일부 금액은 기타 지출이라며 개인 사용으로 분류돼 있었다. 그때였다. 덜컥 누군가 문을 열었다. 예련은 황급히 서류를 끌어안고 커다란 장롱 속으로 몸을 숨겼다. 들킬 위기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장태관이었다. 워이, 예련이 어디 갔지 뭔가 수상한데 그 계집이 괜히 여기에 온 것이 아니었어. 그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방 안을 샅샅이 뒤졌다. 이런 미녀가 시골로 내려왔다는 것부터가 수상했지. 혹시 조정에서 보낸 자가 아닐까. 그때였다.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사또님 큰일입니다. 뭐야, 지금 누가 오라 했느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이는 아전이었다. 조정에서 암행어사가 파견되었다 합니다. 지금 관아 쪽으로 오고 있다 하옵니다. 장태관의 얼굴은 일순 창백해졌다. 암행어사? 이런 젠장 만약 그 여자가 암행어사의 사주를 받은 자라면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며 손톱을 깨물었다. 그 순간
예련은 장롱 안에서 숨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암행어사, 드디어 조정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조작된 자작극 잠시 후. 장태관은 얼굴에 칼로 흠집을 내고는 포도대장을 불렀다. 어서 이리 오너라 큰일이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사또님. 예련이라는 기생이 갑자기 칼을 들고 나를 해치려 들었네. 어서 그 계집을 붙잡아라. 포도대장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내 예련 낭자가여 말도 안 되는 말이 많다. 지금 당장 수색해. 그 계집은 조정의 첩자일 수도 있다. 포도대장은 어리둥절했지만 명령에 따라 수색을 시작했다. 장태관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의 계책에 흡족해 했다. 이렇게 하면 어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을 것이고 증거도 없앨 시간이 생긴다. 하지만 그는 예련이 이미 장부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도망자. 예련 그날 밤 예련은 관아의 뒤편 마당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장부와 문서가 꽁꽁 싸매어져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울창한 대숲으로 몸을 숨겼다. 이제부터 내가 쫓기는 자가 되었군. 그래도 후회는 없어.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녀는 포도청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녀가 은신하던 찻집에서 누군가의 밀고로 덜미를 잡힌 것이다. 감옥에서의 위협 차가운 감옥 속. 예련은 쇠 창살 뒤에 앉아 있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반드시 살아서 나간다. 하지만 그 옆칸에서 음산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허허, 꽃 한 송이가 이 지하 감옥에 피었구먼. 그는 청류현에서 악명 높은 흉악범. 천운 티안윤이었다. 내가 보기엔 자네는 곧 이곳의 장난감이 될 모양이야. 어쩌면 오늘 밤이 자네의 마지막 밤일 수도. 예련은 표정을 굳게 한 채 고개를 돌렸다. 그때 간수가 나타났다. 예련, 사또께서 널 부르신다. 제안과 거절 사또 장태관은 예련을 감옥 밖으로 불러내어 은밀한 방으로 들였다. 워이, 내 말을 듣게. 내 비리를 감춰준다면 너를 여기서 빼내고 앞으로 내 여자로 평생 호강하게 해주지. 예련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다. 사또님, 그 입에 뱉은 말부터 다시 주워 담으시오. 난 그리 살지 않아요. 장태관의 표정은 일그러졌고 예련은 다시 감옥으로 끌려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내가 이대로 주저앉을 줄 알았느냐. 끝까지 싸운다. 청류현 관아의 지하 감옥은 햇살 한 줄기도 들지 않았다. 눅눅한 돌벽과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에 예련은 쇠창살 뒤에 앉아 맨발로 무릎을 껴안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사또 장태관은 결국 나를 영모죄로 몰아넣으려 하는군. 하지만 내가 가진 장부가 어디에 숨겨졌는지 그는 알지 못해. 그녀는 지난밤 포도청의 습격을 피해 가까스로 장부를 한 양심 있는 기방의 노파에게 맡긴 뒤 붙잡혔던 것이다.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품고 있었다. 악명 높은 죄수. 천운 철창 너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 그 용기 하나는 인정하겠소, 예련 아씨. 그녀의 맞은편 칸에는 청류현에서 악명 높은 흉악범, 천운
티안윤이 있었다. 과거 장태관에게 배신당하고 투옥된 채 온갖 음모와 거짓에 휘말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물이었다. 그대, 날 처음 봤을 때 겁에 질린 듯 했지만 지금은 눈빛이 날카롭구려. 혹시 복수하러 온 건가? 예련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도 억울하게 갇힌 겁니까? 천우는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다. 이 세상에 진실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소? 난 죄인이지. 그러나 단 하나. 장태관은 내 죄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짓고 있소. 그 순간 예련의 눈빛이 반짝였다. 내가 그 장태관의 비리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면 당신은 날 도와줄 수 있겠어요. 위험한 동맹 천우는 한동안 예련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대신 조건이 있소. 말씀하세요. 내가 감옥을 빠져나가게 도와주면 당신은 나에게 장태관의 몰락 이후 내 사건을 재심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오. 나는 조정에 호소할 통로가 없소. 예련은 단호하게 답했다. 그 자리가 아니라도 내가 가진 증거로 당신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어요. 그날 밤 감옥 안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비밀스러운 약속은 세상을 바꿀 서곡이 되었다. 탈출 계획 천우는 감옥 안지리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다. 여기에서 식사를 나르는 수문장이 매일 밤 초사경쯤 열쇠를 잠시 걸어두는 습관이 있소. 그 틈을 노리면 철창을 잠깐이나마 열 수 있지. 예련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그럼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겠네요. 맞소. 그리고 도망치면 바로 북산 기슭의 폐가로 오시오. 거기 네 사람 중 몇 명이 숨어 지내고 있소. 내가 암호를 미리 보냈으니 아씨 얼굴만 확인하면 협조할 것이오. 탈출의 밤 그날 밤. 어김없이 수문장이 감옥에 들어왔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열쇠 꾸러미를 철창 옆 고리에 무심히 걸었다. 천우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낚아채더니 철창을 슬그머니 열었다. 이제요. 먼저 가시오. 내가 뒤처리를 하겠소. 예련은 조용히 감옥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수문장이 눈치채기도 전. 천우는 그를 머리칼 하나 건드리지 않고 기절시키며 소리 없이 문을 닫았다. 가시오. 당신은 이 고을의 희망이오. 북산패가 한참을 달려 북산 기슭에 도착한 예련은 폐가의 문을 두드렸다. 곧 거친 얼굴을 한 사내가 나왔다. 누구요? 천운의 지시를 받고 왔어요. 예련이라 합니다. 사내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곧 문을 열었다. 들어오시오. 주인의 손님이군. 폐가 안에는 3명의 남자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천운의 옛 부하들이었다. 우린 장태관에게 가족을 잃었소. 그 자의 몰락을 돕는다면 아씨의 편에 서겠소. 예련은 숨겨두었던 장부의 복사본을 그들에게 건넸다. 이걸 조정에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태관이 곧 조작된 사건을 퍼뜨려 나를 역모로 몰 것입니다. 시간과 증거가 필요해요. 암행어사의 등장, 바로 그 시각. 청류현 관아 앞에 마차 한 대가 도착했다.
수수한 복색의 사내가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바로 암행어사 유건우 엘리우 지안 요였다. 도착하자마자 사또의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이 이상하군. 수령 장태관은 아직도 예련을 찾는 데 집중하느라 암행어사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건우는 포조를 불러 물었다. 이 고을, 최근 이상한 일이 있었는가? 포졸은 머뭇거리다 말했다. 기생 하나가 사또를 해치려다 붙잡혔다는 이야기가 그 아이 이름이 예련이옵니다. 그 순간 유건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예련, 한양에서 내려간다는 정보가 있던 여인? 그는 곧바로 비밀리의 수하 중 한 명에게 명령했다. 그 여인을 찾게. 그녀가 이 고을의 진실을 쥐고 있을지 모른다. 예련과 유건우의 조우 며칠 후 밤. 북산 폐가의 한 남자가 조심스레 접근했다.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여기가 예련 낭자가 계신 곳이오. 폐가의 남자들이 긴장하자 예련이 직접 나섰다. 누구십니까? 그는 수건을 벗으며 말했다. 내 이름은 유건우. 조정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요. 예련은 깜짝 놀랐다. 드디어 오셨군요. 그녀는 장부 복사본과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유건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소. 지금 이 순간부터 자넨 내수하여 함께 장태관의 죄를 밝히러 갑시다. 관아를 향한 방역 예련, 유건우, 그리고 천운의 부하들은 새벽을 틈타 관에 잠입했다. 마침내 원본 장부와 예전의 관리 명부, 백성들의 탄원서 등이 숨겨진 비밀 서고를 발견한 것이다. 이 문서들이야말로 그 자의 죄를 천벌로 끌고 갈 증거여. 그때였다. 이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장태관이 갑자기 병졸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암행어사 따위가 뭐라고 감히? 하지만 유건우는 주머니에서 옥패를 꺼내 높이 들었다. 내가 바로 암행어사 유건우다 장태관. 네 죄를 물을 것이니 순순히 항복하라. 장태관은 당황했지만 곧 칼을 뽑아들었다. 차라리 죽겠다 이놈들아. 저놈부터 죽여라. 관아 안은 한바탕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결과 체포 천운의 부하들과 유건우가 대적하며 병졸들과 싸웠고 예련은 가까스로 문석꾸러미를 품에 안고 빠져나왔다. 싸움은 치열했지만 결국 장태관은 유건우의 검에 팔이 베이며 쓰러졌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이대로 무너지다니.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백성이 안다. 장태관은 포박된 채 바닥에 쓰러졌고 관아 앞에는 이미 백성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방역의 종소리 이튿날. 유건우는 청류현의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장태관의 죄목을 낭독하였다. 장태관은 조정의 보고를 조작하고 세금을 착복하며 백성들을 핍박한 죄를 지었으니 조정의 명에 따라 한양으로 압송하여 처벌할 것이다. 환호가 터졌고 예련은 그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편히 눈 감으실 수 있겠지요. 장태관이 포박되어 한양으로 압송된 이후 청류현은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폭풍전야의 정적일 뿐이었다. 어사 유건우는 관아의 임시 수령으로 머물며
장태관이 남긴 각종 장부와 관련자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예련 또한 향리로 임명되어 유건우 곁에서 일을 도왔다. 그녀는 이제 기생의 옷을 벗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는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한 기운이 꿈틀대고 있었다. 청류현의 봄바람 며칠 사이 청류현은 마치 숨을 되찾은 듯 활기를 띠었다. 요즘은 관에서도 뇌물을 안 받아. 예련 낭자가 향리가 되고 나서 억울한 일도 줄었어요. 유건우 어사님이 계셔서 그런가 봐. 눈이 살아있잖아. 마을 사람들의 입에는 칭찬이 떠나지 않았고 예련은 낮에는 민원 접수, 밤에는 문서를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그녀의 입계는 늘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조용했다. 특히 밤이 되면 어딘가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곤 했다. 붉은 달빛 아래의 그림자, 그날 밤. 예련은 혼자 과나 뒷뜰을 거닐다 문득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어디선가 눈길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누구시죠?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벽 틈 사이에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간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붉은 실로 묶인 흑색 비늘 조각이었다. 이젠 그 순간 오래전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렸다. 예기준 향리님께서 자결하셨다 하오나 시신에서 기이한 문양이 발견되었답니다. 그때도 유품 속에서 검은 비늘 같은 천 조각이 나왔다고 들었었다. 예련은 가슴 깊이 싸늘한 감각을 느꼈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아직 이곳에, 아니, 더 크고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어. 안문서의 실체 며칠 뒤 예련은 장태관의 집무실에서 정리 중이던 문서 뭉치에서 낯선 서찰 하나를 발견한다. 서찰에는 낯선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적의 이름은 흑비 헤이페이. 본지는 여전히 북방에 있으며 청류는 거점 중 하나일 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그 순간 문서의 마지막 장에서 처눈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이게 무슨 천운도 흑비의 일원이었단 말인가. 예련은 충격에 손끝이 떨렸다. 배신인가? 선택인가? 예련은 바로 북산 폐가로 향했다. 거기엔 여전히 천운과 그의 부하들이 은신해 있었다. 천운, 이 문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녀가 문서를 내밀자 천운의 눈빛이 변했다. 이걸 어디서 장태관의 장부 속에 이런 게 있었다고. 당신 이름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천우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맞소? 나도 한때는 흑비 조직에 몸을 담았소. 하지만 내가 알던 흑비는 부패한 조정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집단이었소. 처음엔 이상을 품고 들어갔지. 예련은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이제는 천우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지금의 흑비는 단지 권력을 탐하는 야수떼일 뿐이요. 장태관은 그들에게 정보를 팔았고 그 대가로 청류현을 통치했지. 나도 그 사실을 알고 도망치려다 붙잡힌 거요. 예련은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함께 하실 수 있나요? 천우는 고개를 들며 말한다. 이미 시작된 싸움이요. 그들의 진짜 수장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소. 유건우의 고백 예련은 유건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문서를 유심히 읽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흑비라 예전부터 북방에서 흘러들어오는 밀서들에 이 이름이 있었소. 하지만 실체는 항상 그림자였지. 이제 실체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예요. 유건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예련 낭자. 자네는 언제나 내 예상보다 한 걸음 앞서 있구려. 그 말에 예련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런 말씀을 듣자니 조금 기분이 좋네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짧은 침묵 속에서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숨겨진 유서 그날 밤 예련은 어머니가 남긴 나무 상자를 꺼냈다. 아버지가 죽기 전 남긴 유품 중 하나였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예련아, 언젠가 네가 이 진실을 마주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흑비의 문양을 기억해라. 그들은 너의 핏줄을 빼앗았고 조국의 근간을 썩게 할 것이다. 아버지, 예련은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다. 이제 그 어둠을 끝내겠습니다. 결심 며칠 뒤 유건우는 청류현 광장에서 백성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청류현은 임시로 예련 낭자에게 맡기겠습니다. 나는 흑비의 본거지를 추적하기 위해 북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어사님, 너무 위험하지 않으십니까?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유건우는 예련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 고을을 꼭 지켜주시겠습니까? 예련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세요. 그 말에 유건우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한다면 돌아와서 청혼할 생각이요. 예련의 두 눈이 커졌지만 곧 눈물이 고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건우는 떠났다. 북쪽 끝 장백산 자락에 숨어 있다는 흑비의 본거지를 추적하기 위해 예련은 청류현에 남았다. 향리로서 백성을 돌보며 동시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어둠의 손길에 대비하고 있었다. 봄이 왔지만 예련의 마음은 늘 겨울처럼 서늘했다. 개온우 어사님, 잘 계신가요? 돌아오실 때까지 반드시 이 고을을 지켜낼게요. 은밀한 그림자, 다시 움직이다 어느 날. 청류현 뒷산 자락의 폐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 아이가 향리를 하고 있다니. 폐사에 모여있던 검은 옷의 사내들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예련이 그 장부를 손에 넣은 것도 장태관을 쓰러뜨린 것도 결국 그 아이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군. 이대로 두면 흑비 전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 지금 손을 써야 해. 그들은 암살자를 보냈다. 밤의 침입자 그날 밤. 예련은 관아의 문서고에서 장정들을 도우며 일을 마친 후 혼자 남아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촛불이 깜빡이는 순간 바람결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이상하네. 다쳐 있었을 텐데 그녀가 몸을 돌리기도 전에
날렵한 검이 목덜미를 스치듯 지나갔다. 죽어라. 흑비를 거역한 자식. 검은 복면을 쓴 암살자가 예련을 향해 달려들었다. 예련은 간신히 몸을 틀며 검을 피했고 촛대를 휘둘러 상대의 눈을 가렸다. 하지만 상대는 노련했다. 순식간에 다시 달려들며 예련의 가슴을 찌르려 했다. 그 순간 파스, 으응! 검은 자의 팔이 튕겨나가며 날아간다. 누군가가 창문을 깨고 들어온 것이었다. 거기까지다. 건우의 귀환 복면 암살자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어두운 조명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는 바로 유건우였다. 어사님. 예련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돌아왔다. 수척했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로웠다. 미안하오. 좀 늦었소.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두루마리를 꺼내들며 말했다. 흑비의 본거지를 파헤쳤소. 그들은 북방의 밀무역과 관리 매수를 통해 온 조정을 좀먹고 있었소. 어떻게 살아 돌아오셨어요? 죽을 고비는 여러 번 있었지만 자넬 다시 보기로 한 약속이 있었으니까. 예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최후의 폭로 며칠 뒤 유건우와 예련은 청류현 광장 한복판에 백성들을 모았다. 마침내 흑비 조직의 실체를 공개하기 위해서였다. 이제부터 말할 내용은 조정에서 직접 승인받은 수사 결과다. 유건우는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장태관의 배후로 있던 흑비 조직의 실체와 그동안 은밀히 움직인 공모자들의 명단, 재산 착복 경로, 관련 관리들의 이름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건 이 자리에 있는 예련 낭자 덕분이요. 그녀 없이는 이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요. 순간 광장 전체에서 박수와 눈물이 터져 나왔다. 예련은 백성들에게 고개에 숙여 인사했다. 저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향한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아버지를 잃고 또 많은 밤을 눈물로 보냈지만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흑비의 잔당. 심판받다 유건우는 남은 흑비 잔당들을 한양으로 압송하며 조정에 직접 보고서를 올렸다. 예전과는 달리 이번엔 조정도 침묵하지 않았다. 부패한 대신들은 교체되었고 흑비에 가담한 관리들은 대대적으로 처벌되었다. 백성들은 마침내 한 줄기 공정한 바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예련은 더 이상 기생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개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청류현의 참된 향리로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다. 혼례. 그리고 첫날 밤 어느 맑은 봄날 아침. 청류현 전체가 들썩였다. 예련 낭자와 유건우 어사님이 오늘 혼례를 올린다지요. 아이고, 고생 끝에 드디어 꽃길이네요. 과하나 앞마당에 비단 장식이 걸리고 북채가 울리고 연분홍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예련이 부끄럽게 웃으며 입장했다. 유건우는 쾌청한 도포에 붉은 연단을 두르고 신랑으로 섰다. 낭자, 내가 너무 늦게 왔지요. 괜찮아요. 기다릴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신방 안? 건우님, 제가 처음이라
유건우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나도 그러... 하지만 자넬 품는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소. 촛불이 흔들리며 사랑이 피어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로부터 몇 달 후, 청류현은 조선에서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고을로 손꼽히게 되었다. 백성들은 편히 잠을 잘 수 있었고, 관리들은 두려움을 느끼며 직무를 다했다. 예련은 이제 어사부인의 신분이었지만 여전히 백성과 눈을 맞추며 시장을 돌고 민원을 직접 들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달려와 안겼고 어른들은 고개 숙여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유건우는 예련과 함께 나라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맺은 말, 고진감래. 그 끝에서 피는 꽃 고진감래, 키우 진간라이,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는 뜻. 예련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기생이 되어 복수를 품고 살았다. 하지만 그 쓴 고통을 견디며 끝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었다. 그리고 청류현이라는 고을 전체가 그녀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녀의 이름을 존경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복수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어사의 아내이자 한 고을의 등불이 되어 조선의 밤을 밝혀주는 붉은 꽃으로 피어 있었다.